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굶주림, 검열, 그리고 화폐가 사라진 나라. 그들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순간 경제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노인들, 보안원을 향해 돌을 던졌다가 끌려간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돈이 바뀐답니다. 북한 정부가 새 화폐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그날, 인민들의 돈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화폐 개혁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중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 번의 계산 실수로 국민의 재산과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죠. 그래서 보통 한 나라가 100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조치입니다. 프랑스, 터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모두 극단적 인플레이션에 몰렸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단 한 번씩만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62년 동안에 5번이나 화폐를 갈아엎었어요. 북한의 첫 번째 화폐 개혁은 1947년이었습니다. 해방 후 불과 2년.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은행을 세운 것이었어요. 당시 북한은 조선은행권, 소련 루블, 심지어 위조지폐까지 뒤섞여 돌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중앙은행권을 발행하면서 김일성은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화폐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국민의 재산을 접수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 부자는 하루 만에 거지가 됐고 국가는 모든 자산의 주인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 과정을 사회주의 개혁의 첫걸음이라 불렀지만 사실상 국가 주도의 대규모 자산 몰수였죠. 북한 기준으로는 재산의 불균형이 감소하여 당시 화폐 개혁은 성공으로 기록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잠시 진정됐고 사회 불평등이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인식이었어요. 이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돈의 주인은 국가라는 믿음을 학습했습니다. 그 믿음은 이후 수십 년간 체제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1959년 두 번째 개혁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국권을 신권으로 100대 1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전국민 교환이었어요. 이 시기는 북한이 산업과 농업의 사회주의화가 거의 완성된 시기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배급만으로 살 수 있었기에 화폐, 사실상 의미가 없었어요. 저항은 없었습니다. 복종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1979년에는 전면적인 화폐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73년 오일 쇼크의 후폭풍으로 불안해진 인민들의 화폐 보유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죠.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 관리가 아니라 후계자 김정일 체제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하죠. 누가 불평하는가, 누가 돈을 숨기는가, 그 모든 것이 보고되고 기록됐어요. 이때부터 화폐는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감시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일련의 조치들이 남긴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북한에서 화폐 존재의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 통제였죠. 그 통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됐고 결국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 경제 시스템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기반을 잃었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북한은 소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석유와 기계, 식량의 대부분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 소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여파로 1992년부터 평양의 배급소는 잠정적으로 배급을 중단했어요. 이전까지 인민들은 직장과 당 조직을 통해 쌀과 옥수수를 배급받았습니다. 이 체계가 멈추자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어요. 배급이 끊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루브라 대신 달러를 요구받았고 달러가 없던 북한은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원유 수입이 끊기자 공장은 멈췄고 공장이 멈추자 배급도 사라졌습니다. 물자가 사라지자 돈의 가치가 폭락했어요. 김일성은 이 상황을 과도한 화폐 유통 탓으로 돌리며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그는 4차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경제 안정화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통화 회수를 빌미로 한 자산 몰수에 가까운 조치였어요. 김일성은 돈을 걷어들이면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될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물가는 더 올랐어요. 그는 결국 인민들의 마지막 생존 수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멈춘 자리에 시장, 즉 장마당이 등장했어요.
장마당은 노동당 문건의 반사회주의 행위로 규정돼 있었지만 굶주림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신의주, 청진, 해산 등지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내다 팔았습니다. 쌀, 담배, 옥수수 모두 생존의 화폐였어요. 처음엔 물물교환이었지만 곧 중국 위안화가 유입됐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위안화는 밀무역의 대가로 곧 장마당의 결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비공식 거래의 60에서 70%가 위안화로 이루어졌고 북한 내 유통화폐 중 북한 원화 비중은 20% 이하로 추정됐어요. 간부는 달러로 뇌물을 받고 농민은 위안화로 쌀을 팔았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장마당 단속을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죠. 시장에는 간부의 가족, 군인, 심지어 당원까지 있었어요. 회령에서는 군수 물자가 쌀로 바뀌었고 평양 외곽에서는 노동당원이 싸제빵을 팔았습니다. 그 무렵 돈주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장마당을 장악한 신흥 상인계층으로서 당도 군도 아닌 제3의 권력이었어요. 국영공장이 자금난을 겪자 돈주는 비공식 투자자로 등장해 운송권, 거래권, 생산물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내는 장마당세는 사실상 북한의 세금이 됐고 식량, 건설, 운송, 주택 등 모든 분야에 돈주의 자본이 스며들었습니다. 돈주의 사례는 북한 내부로 움직이는 것이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임을 보여줍니다. 배급이 사라진 자리에 시장이, 그 시장 위에 돈주가 태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2009년 북한 정권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5번째 화폐 개혁. 장마당을 억제하고 지하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였지만 돌아온 것은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결국 북한 원화와 정권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폐허 위로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2011년 그가 권력을 승계했을 때 북한의 실질 통화 경제는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서 속 계획 경제, 다른 하나는 위안화와 달러로 돌아가는 비공식 시장 경제였어요. 그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흡수했습니다. 장마당을 폐쇄하는 대신 세금을 부과했고 장마당세는 지방 예산의 30% 수준으로 추정되었죠. 국가는 시장을 통제하진 못했지만 그 이익에 기생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김정은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자본이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가 됐어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상거래는 사실상 위안화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의주와 해산 등 국경 도시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권에 편입됐고 거래의 90%가 위안화로 이루어졌어요. 달러가 평양 상류층의 전유물이라면 위안화는 인민들의 생존 화폐였죠. 그 결과 북한 경제의 심장은 평양이 아니라 두만강 건너 단둥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자 무역이 끊기며 위안화 유입도 막혔습니다. 외화가 줄자 원화 가치는 폭락했고 장마당 환율은 1달러당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쌀값은 지역마다 3배씩 차이 났고 현금 대신 식량과 의류가 거래의 기준이 됐어요. 북한은 해방 이후 5차례의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1947년 첫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2009년의 개혁은 이미 흔들리던 북한 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죠. 그 결과 화폐는 신뢰를 잃었고 돈은 더 이상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든 국가의 손에 빼앗길 수 있는 불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는 국가의 계획이 아니라 시장과 외화, 그리고 돈주의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화폐가 권력에 흡수되고 권력이 자본에 의존하게 된 역사의 기록이에요.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외치지만 그 내부를 움직이는 건 자본의 생존 본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